법학도에서 화가로 불안한 선택의 여정. 폴 세잔 1839에서 1906의 삶은 처음부터 예술가의 길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남부 엑상프로방스의 부유한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 루이 오기스트 세잔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법학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안정적인 법관이 되기를 원했고 세잔은 1858년부터 1861년까지 엑상프로방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세잔은 법학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에게 법학은 타인의 꿈이었고 회화만이 자신의 진정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화가라는 직업은 불안정했고 특히 부르주아 집안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1861년 22세의 세잔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확신에 찬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파리에 도착한 지 몇 달 만에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의심으로 엑상프로방스로 돌아와 아버지의 은행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왕복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화가가 될 수 있는가? 결국 세잔은 1862년 다시 파리로 향했고 이번에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카데미 슈스에서 정규 미술 교육을 받으며 루브르 박물관에서 거장들의 작품을 모사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평생의 친구이자 동료가 될 카미유 피사로를 만났고 인상주의 화가들의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갱과의 관계. 스승이라기보다 동시대의 탐구자. 흥미롭게도 세잔과 폴 고갱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세잔이 고갱을 직접적인 스승으로 생각했다는 기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복잡하고 때로는 긴장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세잔은 피사로를 진정한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피사로는 세잔보다 9살 연상으로 인내심을 갖고 세잔에게 야외 풍경화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세잔은 나중에 피사로는 나의 아버지와 같았다. 그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반면 고갱과 세잔은 1870-80년대에 인상주의 전시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둘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경쟁이 혼재된 것이었습니다. 고갱은 세잔의 작품을 수집하고 높이 평가했지만 세잔은 고갱의 상징주의적 접근과 원시주의에 대해 거리를 두었습니다. 세잔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중시한 반면 고갱은 내면의 상징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잔은 고갱은 중국인의 병풍에서 본 것을 훔쳤다고 비판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갱의 장식적이고 평면적인 스타일이 자연에 대한 진지한 연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세잔에게 고갱은 스승이라기보다는 다른 길을 선택한 동시대 예술가였습니다. 고독한 탐구. 생트빅투아르 상과의 대화. 1886년 세잔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그는 경제적 독립을 얻었고 파리의 미술계와 거리를 두고 고향 엑상프로방스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47세였습니다. 이후 세잔은 점점 더 은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생트빅투아르 산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같은 산을 60여 점 이상 그렸는데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자연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치열한 탐구였습니다. 세잔은 자연에서 원기둥, 구,
원뿔을 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표면 너머에 있는 기하학적 구조를 파악하려 했고 색채를 통해 형태와 공간을 동시에 표현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은 극도로 느렸습니다. 그는 하나의 사과를 그리기 위해 수십 번의 세션을 거쳤고 때로는 몇 달씩 걸렸습니다. 노년의 세자는 점점 더 괴팍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고 자신의 작업실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당뇨병과 관절염으로 고생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1906년 10월 15일 67세의 세자는 폭풍우 속에서 그림을 그리다 쓰러졌고 일주일 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본 세잔. 의지와 표상의 화가.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와서 SCHOPENHAUER 1788-1860가 세잔을 직접 평가한 기록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잔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미학 이론을 통해 세잔을 바라본다면 매우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예술의 본질을 이데아의 직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에게 위대한 예술가란 현상 세계의 표면 너머에 있는 영원한 본질, 즉 이데아를 포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술가는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것들을 넘어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형태를 파악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세잔은 이상적인 화가입니다. 세잔은 사과를 그릴 때 단순히 특정한 사과를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과성 APPLENESS 자체, 모든 사과에 내재된 보편적 형태를 포착하려 했습니다. 생트 빅투아르 산을 반복해서 그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특정 시간, 특정 날씨의 산이 아니라 산의 본질적 구조, 즉 이데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예술적 직관의 순간을 의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보았습니다. 일상적 삶에서 우리는 욕망과 고통에 노예이지만 예술을 관조할 때 우리는 잠시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됩니다. 세잔의 작업 방식은 정확히 이러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연 앞에서 자신의 개인적 감정, 욕망, 심지어 자아까지도 지우려 했습니다. 나는 풍경의 의식이 되고 싶다는 그의 말은 쇼펜하우어적 무아지경의 예술적 표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천재 예술가의 고독을 이야기했습니다. 천재는 이데아를 직관하는 능력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렵고 종종 오해받고 고립됩니다. 세잔의 생애는 이 명제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했고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독 속에서 그는 회화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세잔을 이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는 현상의 베일을 찢고 사물의 영원한 형태를 포착한 진정한 천재다. 그의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형태 자체의 현현이며 그의 풍경은 자연의 이데아다. 그가 겪은 고독과 고통은 의지의 세계를 초월하여 순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치러야 할 필연적 대가였다. 세잔의 유산. 현대 미술의 문을 열다. 세잔은 생전의 상업적 성공이나 대중적 인정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는 세잔의 작품에서 입체주의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세잔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세잔의 위대함은 그가 회화의 본질적 문제들을 타협 없이 탐구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3차원 세계를 2차원 화면에 표현할 것인가? 색채와 형태는 어떤 관계인가?
주관적 지각과 객관적 실제는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20세기 모든 추상 미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법학도에서 시작해 의심과 불안 속에서 화가를 선택했던 청년 세잔. 동시대 화가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던 중년의 세잔. 그리고 고독 속에서 자연의 본질과 대화하며 생을 마감한 노년의 세잔. 그의 삶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천재 예술가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영원한 것을 포착했고 미술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잔은 죽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연 앞에서 진보하고 있다. 67년의 삶을 바쳐 추구한 것은 완성이 아니라 진보, 끝없는 탐구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이 아닐까요?